그리고 사실 뭐 저희 사회 없이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사회가 없을 수는 없어가지고 뭐 해야 되지? 네, 그래서 네, 공연을 잘 들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요 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모인 자리입니다. 선생님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이 책 소개는, 이 책을 만든 거는 네, 하지 말까요? 네,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자.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 네. 그럼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 네, 뭐 김인환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실 것 같아서 좀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없긴 한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각자의 인연으로 저보다 더 깊이 많이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김인환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저는 수류산방의 신세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김인환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박상일 방장님이 김인환 선생님의 너무나 팬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학을 하시는 동명이인 김인환 선생님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20년쯤 전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방장님이 한국 고대 시가론이라는 고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을 강제로 저희 식구 수만큼 사와서 저희한테 다 한 권씩 주시고 무조건 다 읽고 와라라고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수면제가 따로 없어서 매일 저녁에 집에 가서 한 페이지를 다 읽기 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걸까라고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읽은 책 중에 얇은데 가장 오랫동안 읽은 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서 방장님이 왜 읽으라고 하셨는지 도저히 모르겠기에 두 번째를 읽고, 두 번째 읽으면서 약간 감동을 조금씩 받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시작해서 방장님은 그 이후에 수료산방에 입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입사 숙제로 반드시 한국 고대 시가론을 다 읽고 입사를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 스텝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읽어낸 사람이 저희 김나영 다 읽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려 그 한국 고대 시가론보다 더 페이지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 무척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2년 동안 나름대로 시험시험 했지만 그래도 뭔가 선생님을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 고대 시가론을 할 때는 이분이 역사를 하시나 시를 하시나 잘 몰랐고, 다음에 고려한시 300수도 잘 모르면서 읽고 막 그렇게 또 저희 과학과 문학이라는 원고를 저희한테 주셔서 이분은 그럼 이과 과학적인가 현대 철학인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이번에 주신 책은 또 문학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게 더 많아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역시 김인환 선생님의 어마어마한 그 세계관을 알까 말까 하면서 편집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고대 국문과 명예 교수님이라는 것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각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그런 거 떠나서 너무 존경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못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오래간만에 오늘 술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 술이 있으니까 듣게 되어서 반가운 김인환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네,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해요. 시작을 할까요? 네. 마이크. 그 앞에서 다 말하게 하라라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건 처음에 이제 제가 기본 글은 제가 썼지만 이 책을 만드신 거는 이제 심재중 선생이 담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끝에 뭘 좀 보태라고 이제 선생님 김재중 씨가 말씀을 하셔서 하다가 그게
제일 끝에 책 나오기 며칠 전인가 저 마무리할 때 그게 거기 다 말하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예 있지도 않았던 건데 그게 제목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심사용 선생이 이제 쭉 하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뭘 조금 보태라고 하다가 그게 나온 거니까 처음 계획 때는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제 대학 교수 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30대 교수는 모르는 것도 가르치고 40대 교수는 아는 것만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아는 것도 잘 못 가르치고 60대 교수는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근데 저는 80이 됐으니 이게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나는 것도 뭐 얼마나 생각을 이게 날지 그것도 참 좀 의문이 됩니다. 그 대학 교수 하면서 하도 안단히 노릇을 많이 해서 정년하고는 사실은 좀 멍청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좀 다 해놓지 못한 그 전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남은 자료들 이런 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좀 안단히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책도 좀 그런 것인데 우선 그 끝에 말은 다 말하게 하라는 얘기 제목이 붙은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전 화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게 화백이란 게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한국에만 화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화라는 건 이게 다란 건데 우리도 뭐 더한기도 화라 그러고 이렇게 고를 화자지만 다란 말이 있어요. 화에 백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요새 뭐 어디 보면 조인백 이렇게 쓰는데 그게 바로 그 사례백자라고 그래서 안재홍 선생이 민세 안재홍 선생이 한국사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다스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화백이다. 다 사례다라는 말이고 화백은 그 다사례다가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다스리다가 됐다. 다스리다라는 말이 중국 한자 치라고 다스릴 치라고 하면 위에서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지만 우리 화백이라고 다 말하게 한다는 다 사례다라는 건 모두 다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한 듣고서 갈피지어서 그 갈피지은 결정을 하면 안 바꿔야죠. 그렇지만 결정하기 전에는 말을 들어야 된다 충분히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 선생님도 향가 봄 무렵에 도설가라는 게 있었는데 도설가라는 걸 다 지금 뭐 불교적인 용어로 해석하는데 조준 선생님은 안재홍 선생 걸 받아서 다살 노래다. 다 사례는 노래. 다스리는 노래. 한자로는 칠이가라고 이제 조준 선생님 하셨는데 그게 구구하게 어원적으로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조준 선생님 때 그 말씀을 듣고서 평생 제가 화백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응? 화백이란 말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화백의 반대라는 건 독단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화백 정치가 있고 독단 정치가 있다. 독단은 듣지 않고 말하는 그게 독단이겠죠. 듣고 말하면 화백이고 듣지 않고 말하면 독단이고 한국은 그 화백 정치에 실패한 건데 제가 그 대학 교수 하면서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대학 선생님도 하고 늘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독단적이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자기 말만 해요. 남의 말 안 듣고 특히 대학 교수들이 아주 심해요. 어디서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면 화를 내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신분석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란 게 원래 독단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렇게 나가면은 금세 그냥 망아지도 걷고 막 이러는데 사람은 한 몇 년이나 지나야 기기 시작을 하고 걷고 뭐 한 서너 살 돼야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심하고 애가 막 울고 화를 내고 할 때는 그 이제 의존하다 안 받아주면 그렇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 정신분석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그 의존심과 적대감인데 그 영어로는 그 dependence and hostility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그 인간의 제일 밑에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결국은 의존심, 적대감 이런 걸 가지고 크니까 독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사람답게 큰다는 거는 독단적인 인간 그 존재가 어떻게 화백을 실행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화백이라는 거를 전 무슨 영어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강의할 때 설명할 때 늘 free together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 말하게 한다는 건 서로 함께 자유로운 거다. 한 사람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 주장만 하지 않고 같이 상대방도 이렇게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신분석에서 그 섹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도 그 정신분석에서 성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무슨 이상적인 증상이 있지만 결국 독단적인 사람은 섹스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 여자의 그 성적인 관계가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이거나 사디즘이나 마조키즘으로 가기 쉬워요. 독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함께 자유로우려는 free together라는 걸 늘 의식을 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뭔가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는 게 정신분석의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성 얘기가 많냐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많은데 성이란 게 인간관계를 아주 집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일 거예요. 거기에 약간도 어디서 정상적인 성향이 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어떻게든지 독단을 그치지 않고 화백으로 갈 수 있냐, 화백을 실행할 수 있느냐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를 무슨 서양 책보다 조준 선생님한테 처음 듣고 안재홍 선생 글을 보고 하면서 화백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금 강연 제목이 다 말하게 하라는 거로 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정치 제도도 바뀌고 경제 제도도 바뀌지만 실제 정치의 그 절차라든가 제도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것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둠살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이게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자가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했는데 하나는 그 자기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늘 남한테 뭘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맹자는 자기 교육이라는 걸 늘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배운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런 뜻으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세히 자기를 보면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 우물로 빠져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구나 그냥 등에 땀이 나고 빨리 가서 구해주려고 그러고 누가 거지라도 너 밥 먹으라고 이렇게 발로 그릇을 걷어차주면 안 먹는다 죽어도 안 먹겠다. 이런 건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이제
거기 맹자가 된 예로 보면 부모를 그냥 처음에 관을 안 넣고 그냥 그 티베트 사람 조장하듯이 이렇게 길에다 산에다 이렇게 버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렇게 새가 막 파먹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불안하고 막 그 마음이 이제 그 예를 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됐다는 거고. 결국 사람이랑 말하다 보면 결국 진리를 찾는 뭐가 옳으냐 시비지심 뭐가 옳으냐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 그게 그런 마음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그거를 배우는 게 공부도 하는 게 맹자의 생각인데 꼭 그 맹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교육이라는 게 꼭 지금 그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교육보다 뭔가 자기 교육이라는 말로 배울 수 있는 자기 교육이라는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맹자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경제적 안정, 생활 안정인데 궁핍한 세계, 이게 제일 끔찍한 세계라는 게 맹자에게. 그 궁핍한 세계는 어린애를 키울 수도 없고 노인을 봉양할 수도 없고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도덕이 있을 수 있냐. 일정한 재산, 일정한 생활 근거가 있어야 일정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게 맹자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 그 죄졌다고 처벌하는 거는 사람을 그물로 잡는 짓이다. 사람을 사냥하는 짓이다. 그 왕이 흉년이 들어서 그렇지 그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너 칼로 사람 찔러 죽이고 칼이 죽인 거더니 내가 죽인 거 아니다 하는 거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맹자의 말에 아주 좀 특이한 건데 재미난 건데 그런 말에 일전 요새 말로는 정치적 비개입이에요. 그 예를 이런 게 있어요. 송나라 사람이 어떤 노인이 있는데 하여튼 저 집에 들어오더니 아들한테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다. 내가 오늘 싹이 돋아나는 걸 도와줬다. 알묘의 조장이라고. 아들이 놀라 가봤더니 싹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싹이 자라는 걸 도와준다고 다 뽑아 올려놨어요. 알묘 싹을 올려서 근데 빨리 자라게 한다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요새 사람들은 뭐 좋은 일 한다는 게 그렇게 조장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냥 막 그렇게 가만 놔두면 될 거를 계속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좀 그걸 정치적 비개입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경제 안정은 어떻게든 하지만 정치적으로 자꾸 개입을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안 좋다고 맹자가 생각한 거 아닌가. 맹자가 소지자는 위기차계라고 지혜로운 사람 내가 지식 지혜로운 사람 미워하는 건 자꾸 천착을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되는데 뭔가 그냥 깊게 가서 뭘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연못 구우라고 나무 올라가서 고기 찾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싫어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고 하면 될 걸 그냥 지나치게 뭘 하는. 근데 제 생각에 결국은 고대 뭐 몇천 200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아닐까. 자기교육,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 비개입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지. 실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 다르고 절차 다르지만 정치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뭐 의문을 푸고 해결하려고 애쓸 것까지 있냐. 그건 좀 2000년 전부터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정치라면 뭘 해야 되는 건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옛날 최장집 선생님이 이제 우리 선배인데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야, 난 그 현실 정치대 얘기해도 내 맞춘 게 별로 없다. 응? 한국 최고의 정치학자.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려운 게 정치인데 그러나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또 뭐 또 새로운 이념을 찾는다 뭐 이런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책에 이제 그걸 정리를 하면서 한 시대마다 그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라고 하면 그 대개 이제 지나간 봉건 시대고 뭐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그 시대에 할 일을 충분히 한 거 아닌가. 지금 문제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문제지. 자꾸 조선 시대가 뭐 낙후돼 있다든가 뭐 그렇게 볼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 시대가 중세는 다 그렇지만 그 망한 건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죠.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결국 정치 체계가 복잡해지니까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계를 통해 생산성이 올라가야 그 유지가 되는데 생산성은 멈춰 있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토지는 한정돼 있고 세금은 올라가니까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근대라는 건 맨날 근대가 좋다고 그러는데 만년 뒤에도 지금을 근대라고 그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제 생각에 기계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 기계가 AI가 이렇게 발전하면 인구가 하여튼 지금 적어도 지금은 한 뭐 40~50%는 일을 해가지고 사는데 한 10% 지금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이 노동력이 10%밖에 필요하지 않다면 90%는 뭘 할 거예요. 자꾸 기계가 발전할수록 노동하는 사람을 다 가동시킬 수가 없게 될 거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100년만 지나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프랑스의 스티글러라고 그는 그 기술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해결 방법을 결국 노동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그 돈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 평생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면 돈을 주고 돈을 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학습을 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고 해서 먹여 살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 우선 아주 가까운 해결 방법은 이렇게 무슨 복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소득에 따라서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받고 일정 소득 밑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넣어주고 해서 통장에다 기계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은 돈을 뜯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주고 하는 식으로 일관적인 체계를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스티글러는 하여튼 노동과 학습 두 가지로 해서 학습하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다.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공부해라 그럼 돈 준다. 너희는 일하는 사람은 일해 먹고 살고 어떻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기계가 발전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생활 양식을 기계가 어떻게 바꾸게 할지 모르는 것이고 결국 근대라는 게 기계와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뭐 근대 사회라는 거는 점점 멈출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우리가 60년대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미국엔 트럼프가 됐지 폴란드에서는 지금 곧 르팽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극우 르팽이
위민자 다 추방하고 막 이래.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자유와 공정한 게 확대될 줄 알았지. 지금 독일도 지금 메르켈이 하던 모든 정책을 그냥 다 바꾸고 있어요. 이민 정책이니 뭐 에너지 정책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일시는 어느 정도 이게 오래 갈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것도 결국은 기계와의 그 관계 그걸 잘못 처리한 게 여기까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든지 지금 뭔가 새로운 철학, 새로운 방향을 찾지 않으면 뭐 기후 위기니 모든 걸 합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양도 어디선가 멈춰 있어서 어디선가 지금 새로운 사상이 별 나오질 않아요. 마르크스주의는 옛날 거라고 지금 다 무시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이제 마르크스를 반대하면 마르크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 뒤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60년대부터 나오던 마르크스가 지금 사라진 후에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상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우리 시대 근대라는 걸 꼭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조선시대가 그렇게 낙후된 사회가 아니라 그 나름으로 어떤 일은 했다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해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거 간단히 그냥 제가 정말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면 전 책도 오늘 저도 받아서 책을 다 보질 않아서 그냥 제 생각은 우선 그 15세기 그 한글이란 건 그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한글이 컴퓨터에 제일 맞는 어느 글자가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좀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갔을 때 80년인가 그 처음에 한 두 달 뭐 학교에서 뭘 일로 보내서 갔더니 그 어떤 사람 만났더니 나한테 그 길에서 만났어요. 나와서 쉰다지.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너희도 글자 있냐? 중국 글자 쓰냐? 우리 글자 있다. 그 무슨 글자 쓰냐? 그래서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줬어요. 기억이란 게 있는데 이게 목구멍 이걸 막는 그런 모양이야. 이게 동그란 거인데 이게 목구멍 모양이고 미음이라고 있어. 이게 입 모양이 입이 닫은 거.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야, 그 희한한 글자다. 그러니까 설명 간단히 해줬는데도 그 미국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와, 그 희한한 글자를 참 그 만들었구나. 근데 그게 15세기에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동양 사상, 유학 사상 안에 아주 형식주의적인 게 있어요. 소위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음양 둘이죠. 천지 넘은 세계, 하늘, 땅, 사람. 그 다음에 넷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추나, 추동이니, 뭐 동서남북이니, 넷, 그 사성처럼. 그 오행이 있어요. 금박수와 또 오행. 그 다음에 8괴라는 게 있어요. 주역의 8괴. 그다음 8괴에서 그걸 겹치면 64괴가 돼요. 그게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중국 유학에서 말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형식주의인데 제가 학생처장 할 때 애들이 맨날 혁명 그래요. 그래서 야, 주역에 보면 혁명이라는 게 64가지 인간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 연애도 하고 무슨 공부도 하고 해야지. 야, 그 중에 혁명만 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 그 64괴가 되면 인간의 대부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소위 건괴, 곤괴, 무슨 수화, 기재, 화수, 미재, 무슨 화산여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여행으로 본 여자라는 건 삶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으로 보는.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시집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가정을 어떻게 의지하냐. 그게 이제 가정의 내면과 외면이 있는데, 외면은 그게 그 대곽계, 소곽계 이게 이제 외면인데, 대곽계라는 건 그 건축을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 균형하는 건데, 거기 나온 예가 전부 무슨 늙은 여자가 뭐 젊은 남자를 얻는 거, 또는 늙은 남자가 또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고, 그 균형이 안 맞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예를 이제 건축으로, 건축에게 모든 균형이 맞아야지. 그 집이란 게 그런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을 그런 데 비유한 것들이 있고. 근데 국가 얘기인데, 그 다음에는 국가에는 노동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농업하고 축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축, 대축 하는 건 축산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축산, 농업에 관계되는 괴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국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군대하고 제사에 대한 괴가 꽤 한 10몇 개가 되고, 군대에 관한 괴도 있어요. 지수사라고 이게 군대에 관한 게, 그다음에 국가 제도, 체계 이런 괴들이 좀 있고, 또 혁명에 대한 혁명과 관련된 괴가 또 한 서너 개 돼요. 그러니까 화지진이라든가 무슨 뭐 택화혁이라든가, 그 혁명에 관한, 그 혁명이란 거는 이제 혁이란 바꿀 혁자인데, 혁명에 대한 괴 중에는 우선 시장에서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세상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나 보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 들으면 조정에서 신하들까지도 그런 얘기가 돼. 3번 바꾸자는 소리가 3군데서 나오면 대개 혁명 시작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의 얘기인데, 혁명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가장 일반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괴도 있고, 지산겸이라고, 지산겸. 산이 땅 위에 있지만 마음가짐은 땅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면 좀 세상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에서 64기가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상황을 6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 대개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 정도면은 대개 그렇게 옛날에 변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꼭 점친다는 책보다 점친다는 책에서 점에서 나왔기 다산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다산의 주역 사전이란 거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주역 해석 중에 가장 뛰어난 해석이에요. 그 다산 형님 정약종이라는 분이 내게 보냈더니 깜짝 놀라면서 네가 쓴 책 중에 이게 최고다 이렇게 동상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산이 거기 주역 사전에 자기는 주역 공부를 하지만 한 번도 점쳐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옛날 사람은 마음이 맑기 때문에 점치지 않아도 미래를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마음이 흐려져 있어서 점을 치면 오히려 안 가르쳐준다. 칠수록 너 잘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점치는 것보다 그 인간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주역이 꽤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훈민정음 만들 때 희한해요. 소리를 이 세상 모든 게 음양오행인데, 사람 소리라고 해서 음양오행과 다르겠느냐? 기역 같은 거, 기역, 이런 거는 혀뿌리에서 나온 건 나무의 뿌리에 오고 왔더니까 이 나무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혀 끝이 이 몸에 혀 끝으로서 내는 소리, 시옷, 디귿 뭐 이런 소리들은 그 날카롭다. 이게 불이다, 불이다. 그 다음에 미음, 이건 이 미음이라는 건 입이 딱딱하면 네모, 미음, 비읍 이런 거는 천원지방이라고, 옛날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땅이다, 흙이다. 또 지읒 같은 거, 이게 소리가 이게 강하다. 이게 지읒, 찌읒, 뭐 쌍지읒 이런 거, 쯔 이런 거, 그게 쇠다. 참 안에서 나는 그 히읗,
이건 목소리 아니, 이건 늘 젖어 있으니까 물이다. 그래서 그걸 그게 음양 오행에다 맞추고 모음은 그 아래 아자가 있고 이자 의자를 아래 아자는 하늘이 동그라니까 하늘이고 의는 땅이고 그다음 가운데 이는 사람이다 해서 기본 글자를 천지인에 맞추고 그 유하게 형식주의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정말 글자를 만들 때 세종이 생각한 거는 어떤 건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한 거지만 그 유하게 형식주의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 세종은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성계는 쿠빌라이의 막내 동생 쿠빌라이가 왕 될 때 도와준 그 막내 동생 오치킨 집안에 그 집안 쿠빌라이 왕한테 막내 동생을 만주를 줬어요. 만주 근처에 있는 그 오치킨 집안에서 100년 동안 그 이성계 100년 전에 이성계 올라가서 무인 정권 때 뭘 하다가 저 만주로 도망친 사람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한사라는 사람이 100년 동안 거기서 몽골의 군벌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몽골 시대는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저 티베트, 페르시아어 이런 나를 외국어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 집안은 중국어, 몽고, 한국어는 모국어로 세 나라 말을 쓰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까지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성계 아들 손자인데 이성계와 이성계 아들은 다 만주에서 중국에서 있다 왔으니까 세 나라 세종까지도 손자도 세 나라 말을 거의 자유롭게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글자, 페르시아 글자, 몽고 글자, 외국 인도 글자, 수많은 글자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일인데 왜 고려 한국 사람이라 저 몽고에 살던 거기 군벌 집안이 와가지고 한국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될 때 그러니까 오치킨 집안이 명나라하고 몽고 항복할 때 다 계획이 있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는 그 국제 정보에 따라서 회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면 기분은 좀 나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 희한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만든 거는 정말 몽고의 파스파 문자라든가 인도 산스크리트 글자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명을 완전히 음양오행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 큰 공적이고 더군다나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양, 발음기관 모양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는 누구한테 설명해도 깜짝 놀라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발상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게 그냥 우리도 지금 고맙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더군다나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일본은 그냥 한자를 집어넣고 또 뭘 소리로 내서 한자를 바꾸고 변한. 중국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 발음기호를 집어넣고 다 한자를 발음기인데 발음기호마다 한자가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걸 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휴대전화 가지고 치는 거 보면 너무 놀란다고요. 한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유학은 사실은 고려 말에 이렇게 돌아왔지만 주저학이 중국에서도 우리가 그 자리 잡은 거는 꼭 중국 걸 우리가 배운 것도 있지만 그게 그때 충선왕 때 충선왕이 쿠빌라이의 사위, 그러니까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사위고 충선왕도 하여튼 충선왕이 몽고에 가서 몽고의 황금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황제 새로 될 때 투표하는 투표위원 중에 하나예요. 충선왕이. 충선왕이 중국 가가지고 만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유학자들 중국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주저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주저학도 송나라 때 주저학이라는 건 인정도 안 받은 건데 중국의 몽고 때 원나라 때부터 주저학이 그렇게 크게 시작했는데 그 크게 주저학을 중국에서 일으킨 발단의 하나가 충선왕이라고 해요. 충선의 만건단. 하여튼 그때 고려 때부터 들어왔는데 정말 그게 자리 잡은 거는 퇴계 때예요. 이 퇴계가 지금 명청유학사라는 거 중국에서 나온 책 보면 퇴계는 꼭 들어가거든. 그 퇴계라는 사람이 16세기에 유학을 한국에 자리를 잡았는데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몇 가지 편지 글에 있는데 기대승이라고 전라도 선비가 맨날 이퇴계한테 20살이나 어린데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이건 틀렸습니다. 뭐 이제 이발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일이 그 편지를 답장을 해줘가지고 그 사단 광복 문서가 그냥 책이 한 권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대승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자기 학설을 고쳐나가요. 퇴계가 늙은 퇴계가 이게 사실은 있었어. 요새 이제 나도 못할 것 같아. 80인데 누가 한 60, 뭐 한 50된 친구가 전화 편지 맨날 보내면서 너 틀렸어 그러면 그 보지도 않지. 답장해주면서 내가 틀렸구나 하고 자기 학설을 바꾸는. 그런 퇴계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퇴계가 그런 말했어요. 황독서지 절법. 자기는 황은 자기 겸손하게 이제 내가 책 읽는 방법은 성인이 깊게 말하면 깊게 읽고 얕은 데서 멈추지 않고 얕게 말하면 얕게 읽고 깊은 데까지 밀고 나가지 않고 나누어서 말하면 나누어 보고 내 마음대로 뭉치지 않고 뭉쳐 말했으면 뭉쳐 보고 내가 마음대로 나누지 않고 혼륜설처에는 혼륜관 내 마음대로 나누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용해 저절로 내가 이게 뭐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자기가 뭐 틀린 게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남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스스로 얘기해서 바꾸면 마음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소견이 있다 해서 거짓구이하고 그 뜻을 갑자기 붙잡고서 불용타인 이래야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게 12만 원 화내고 왜 그래? 난 네가 뭐하러 이렇게 이러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놈들이 이런 놈들이다. 이게 책을 읽으면서 자기하고 뜻이 같으면 맞다 그러고 다르면 억지로 자기하고 같게 하거나 틀렸다고 배척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 천하지. 그 시대에 불능한기 시비자 아무도 나하고 시비할 사람이 없게 한다고 그러잖아 말이에요. 그래 봐야 천만세 지후에 천만년 뒤에 성현자출하 성현이 나타나서 지출하 하극하며 처파하며 내 숨은 티와 흠을 지적하고 숨은 병을 엿보아 깨뜨리지 않는다고 어찌할 거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복이 정선하고 손짓하고 뜻을 겸손하게 하고 남의 말을 아주 조심해서 잘 듣고 복이 정의에 복종하고 선을 따라서 불능한기 불감기승 일시일인계 감히 불감 일시일인 한때 한 사람의 계교를 이기려고 꾀하지 않는 법이다. 이거는 누가 더 말만 하면 화를 내고 뭐 지가 맞다고 그래봐야 왜 1년 뒤에 지가 또 맞을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때 퇴계는 1000만 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 좀 과정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남원경이라고 또 제자가 한테 보낸 편지는 자기 이제 퇴계는 살아있을 때 편지 22통 자기 제자들한테 편지 보낸 거를 자기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늘 읽었어요. 제자들한테 너 이렇게 공부해라 했으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잊어버릴까봐 자기 자성록이라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책을 손으로 묶어가지고 늘 그걸 읽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말 남원경한테 말하는 게
심기지환은 요새 노이로제죠. 마음의 그 병은 정연찰리 밑하고 정연찰 이치를 살폈는데 투철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뭘 책을 보면 빨리 많이 읽으려고 그러고 빨리 어떤 깊은 뜻을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네가 병이 든 거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많이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허한 염의 속에 늘 마음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 있고 세간 궁통득실 영역이라 세간에 궁하고 통하고 뭐 이익이 있고 손해를 보고 영해롭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거 좀 잊어버리고 산소 어저르지라 산과 들에도 좀 나가 놀고 어조 그 물고기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급하게 뭘 하려고 그러지 말라. 되게 거기 그 남영현한테 보낸 편지 중에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차기 비차기 중에 그 뜻을 붙이지도 말고 뜻을 붙이지 않지도 말고 차기 비차기 건데 나는 저를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집착도 하지 말고 방심도 하지 말고 오래 시간을 보내면 자연용에 저절로 녹아들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 된다.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퇴계가 늘 한 게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 마음의 병이 든다. 자기는 이제 그런 마음은 이제 마음의 병은 언제 없어졌는데 늙어서 몸이 아픈 거지. 마음의 병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마음의 병을 조심하고 하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진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거기 그 차기 비차기 중에 이런 게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무 공부해야지 하고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방심하고 아예 책을 집어 던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집착과 방심 사이에 집중을 하지만 마음은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살라는 상당히 난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16세기에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가 확립이 된 거죠. 그걸 저는 이상주의라고 봤는데, 근데 이런 이상주의가 결국 어떤 체계가 퇴계에 의해서 이제 확립이 됐는데, 그건 주자하고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늘 명청유학사의 그 퇴계를 넣는 이유가 중국 철학자들하고도 똑같지 않은 그 퇴계만의 특색이 있어요. 근데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우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론을 겪잖아요. 그때 임진왜란 병자호론 겪으면서 하여튼 그 백성들이 국가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 비겁한 왕, 양반들, 일본 놈이나 저 중놈들 하는 짓이,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거의 백성들한테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17세기에. 그때 송시열이 나온 거예요. 송시열은 우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송시열이 이제 하려고 한 건 두 가지 있어요. 대명의라고 해서 임진왜란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 그 반청을 해야 되는 거죠. 청나라에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을 이제 소인이 일으켰는데, 인조 반정이란 게 광해군이 청나라한테 가깝게 한다고 그 뒤집어 엎은 거니까 어떻게 인조 반정을 합리화하냐. 그때 이제 송시열이 보기에 퇴계 철학을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퇴계는 이와 기를, 이는 이성이고 기는 감성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도 움직이고 기도 움직이는데 이 송시열이 생각할 때 불변의 척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청나라에 반대하는 걸 불변의 척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율곡 철학이 더 가깝다. 율곡의 경우는
모든 것이 기가 움직이는 거고 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불변의 척도 절대 진리로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외에는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는 기라고요. 그 불변의 척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퇴계는 이기가 이는 이성이고 기는 감성이라면 율곡에게는 이는 진리고 진리 참이고 기는 마음이에요. 그 주자도 그 심즉기라고 마음이란 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인간의 마음이나 기란 거는 절대 진리를 지키는 게 인간의 의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를 강조 주의주의죠. 폴리시저니즘의 주의. 그러다 보니까 반청이라는 절대 진리다. 그래 놓으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반청이라고 그러고 청나라한테는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또 뭐 1년에 4번인가 가서 또 황제한테 문안은 드리고 무슨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4대, 대외적으로는 4대를 하고 대내적으로는 반청을 하고 이러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걸 합리화하려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그걸 체계화한 게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그 체계 때문에 왕도 인조 반정만 반청을 안 한다면 구테타의 명분이 없어지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송시열을 이론을 받아가지고 자기 그것도 지키면서 송시열이 꼭 청나라하고 싸우자는 얘기는 계속하면서도 그 기축봉사라고 봉사라는 게 이렇게 검은 그 주머니에다 글을 써서 왕한테 비밀로 보내는 글자인데 거기 보면 꼭 전쟁을 안 하더라도 반청 이렇게 하다 보면 국내의 재정도 절약할 수 있고 뭐 사람 그 백성들을 이렇게 또 교육시키고 뭐 기강을 잡고 그래서 국내 질서를 지키는데도 좋다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건데 일단 송시열이 하여튼 그 17세기 내내 모든 정치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 돌아가요. 문학도 보면 거기에 김창읍이라고 사명 김창읍이라고 한 시 5,000수로 정도를 쓴 한시 17세기 최고의 문인이 있는데 그 김수항의 아들이에요. 그 시를 그렇게 잘 쓰고 그냥 국내 함경도 뭐 저 경상도 전라도 무슨 특히 저 양평에 벽계라는 데가 있고 저 인제 그 가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한 100몇십 수씩 시를 쓰고 시가 굉장히 잘 쓴 훌륭한 시인이에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주 정치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김창흡 사면 김창흡한테. 그러니까 그 뭐냐하면 그 노론인데 저 송시열의 그 대보를 따진 게 노론인데 노론의 문제가 뭐냐하면 처음에는 남인하고 싸웠어요. 그 우리나라 그 학파가 이제 물론 경기도 학파와 경상도 학파가 경상도 학파는 퇴계 학파고 경기도 학파는 율곡 학파인데 그런데 그 남인하고 서인이었는데 남인을 어떻게든지 몰아내는 그 남인과 노론의 싸움, 서인의 싸움 거기서 이제 남인을 몰아냈어요. 몰아내니까 남인을 몰아낼 때 그 김석주라는 시감 김석 그 시를 잘 쓰는 사람인데 그 시 잘 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정성광도 그때 무슨 정여림 난 때 그냥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마구 죽여서 몇천 명을 그냥 때려 죽였어요. 고문하고 막 정철이 송강 정철이. 이 김철이 시감이라는 사람 김석주는 남인 그걸 무슨 반역을 일으켰다 너무나 그냥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 서인 중에도 그걸 반대하는 온건파들이 그게 소론이 된 거예요. 소론 노론이 갈라져. 남인을 다 쫓아내고 나서 이제 소론하고 노론하고 싸우는데 그 소론 집안의 그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누구예요? 그 저 최명길 그 저 북한 산성에서 남한 산성에서 청나라한테 항복 문서 쓴 최명길 그 집안하고 박세당 집안인데 이걸 몰아내야겠거든. 박세당의 그 막내 아들이 그 저 박태보라고 민비 그 인현왕후 그 저 쫓겨날 때 그걸 막다가 매 맞아 죽은 사람의 장살돼. 그래가지고 노론이 저 서인이 버텨냈다고. 최명길이 항복문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도 청나라가 그걸 받아가지고 갔지 안 그랬으면 김상원이니 뭐 다 죽었다고. 근데 근데 두 집안을 욕을 하면서 이 김창읍이 그 저 자기 아버지 그 귀양 보낼 때 그 찬성한 사람을 벼슬로 그 최명길 손자가 쓰려고 그랬다고 최명길 욕을 하면서 그 뭐냐면 얼굴은 명나라 사람이지만 창자는 청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한면이 있잖아요. 얼굴은 저 중국 사람이지만 창자는 오랑캐다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제 할아버지가 살아났는데 그걸 그 박세당 아들 때문에 저도 서로이 폈던데 박세당이 그 사서 해석에 특히 대학 해석할 때 그 줄거리를 저 편을 조금 바꿨어요. 그 저 체제를 문단 순서를 좀 바꿨어요. 지금도 그렇게 읽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자가 그 대학 해석하다가는 그 경물치지장이라고 자기가 백몇십 자를 자기가 끼워넣어서 이걸 이제 보태놨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거 원래 고경에 없는 거를 주자가 끼워넣은 거 아니냐 해서 주자 말을 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요새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박세당이 처음 그걸 한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그거 주자를 바꿨다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박세당 귀양을 보내고 그게 앞장성이 김창업이에요. 김창업은 평생 벼슬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여행하면 시쓰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게 뭐냐 하면 벼슬을 하면 왕이 중국에 너 사신가라 그러면 가서 청나라 그 황제한테 절하고 그랬는데 벼슬 안 하면 그거 안 해도 되고 안 하니까 마음 놓고 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청나라 가서 이제 절하고 오면은 그거 참 말하기 없는데 지는 벼슬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벼슬 안 하는 게 뭐냐면 집에 이제 먹을 게 많고 하니까 이제 그 벼슬을 안 하면서 큰형은 이제 벼슬 해가지고 큰형이다 하고 자기들은 이제 안 하면서 뭐라냐면 한편은 실쓰고 한편은 정적 공격하는. 근데 이걸 참 이 은둔주의인데 그러니까 그 송시열의 엄격한 그런 규범주의와 이 송시열 학파의 이런 그 뭐랄까 은둔주의와 이게 딱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17세기는 그러니까 그 나라 부에 어떻게 되면 17세기에는 청나라하고 싸우자 하다가 17세기, 18세기 청나라가 중국 역사의 최고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18세기가 되니까 야 중국 처음엔 야 중국이 그래도 야 잘 살더라. 중국이 잘 살더라. 그러니까 대명을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잘 살더라. 그런 생각은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되면 아예 대명을이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노론이라는 게 뭘 했냐 하면 정적을 남인하고 소론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대명을이 하는 게 한 걸 가지고 뭘 주장했냐면 대명을이라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중국 황제는 잘못해도 바꾸면 안 되고 광해군은 한국 왕은 잘못하면 쫓아내도 되고 왜 그렇게 했냐? 어떻게 설명하냐? 왕이나 신하나 중국 황제에 보면 다 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왕과 그 신하의 차이는 중국 황제에 보면 급이 다른 것뿐이지 그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렇다면 쫓아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왕비 3명, 15명의 정승, 판사가 30몇 명. 그 이제 노론 장동 김씨라고 여기 인왕산 북한산 그 근처에 사는 그 안동 김씨를 거기가 장동인데 장동 김씨라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9세기가 되면 그 장동 김씨 가족회의가 국무회의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 없는 게 자기들 집안에서 그냥 거기서 모여서 결정하면 그 왕을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끝없이 왕권 강화를 주장한 게 이 노론들 이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왕이 살지. 이 왕을 죽이면 국가가 무너지게 됐거든. 18세기가 되면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그 박지원만 해도 결국 이제 18세기 되면 그 규범주의의 허상을 알고 그 한국 사람이 굉장히 현실주의를 찾게 되는데 박지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주역하는데 정말 주역지은 복희처럼 이 세상을 철저히 경험하고 알고 조사 탐구하고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주역을 읽으면서 복희가 얼마나 현실을 의식이 치열한가를 보지 않고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날아가는 새를 보면 얼마나 그 새가 예쁘고 막 그 소리가 예쁘고 하는데 새 조자 하나 써놓으면 새 조자가 살아있는 새의 모든 걸 없애가지고 그 모양도 없애고 빛깔도 없애고 소리도 다 없애버렸네. 그래놓고 어떤 친구는 야 새 조자 너무 평범하다. 새 금자로 바꿔라. 아니 신기하게 새롭게 하자. 이게 책을 보면서 공부한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어. 박지원이.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나무들이 이렇게 뜰에 그늘을 들이고 있고 새가 이 새가 우는 소리가 너무나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체의 문장은 5가지 문이 그 문이란 한자로 문자도 그 문이란 말이고 장자도 문이란 말이에요. 5가지 문의를 오체를 문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나무를 보고 이 새를 본 이게 내가 글을 읽은 거 아니냐. 오늘 내가 글을 읽었다. 만일 글자를 가지고 그 밥이란 글자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새 조자를 가지고 새를 설명한다는 거는 막 그 글씨에다가 새는 어떻다는 거는 촌늙은이들 지팽이 끝에 이렇게 새겨놓은 새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그 유한준이라고 아주 맨날 책을 강조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박지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동네 애한테 천자문 가르치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야단쳤다. 이놈 왜 이렇게 야단쳐 했더니 이 아이가 천지창창한데 천자 불벽으로 혐이라. 하늘은 파란데 이 천이란 글자는 파랗지가 않아요. 천자 불벽 푸를 벽. 그게 내가 싫어요. 박정희 깜짝 놀라가지고 야 얘 똑똑한 게 글자 만든 창의를 한 대 먹였구나. 창의를 배살이라. 창의를 그러니까 그 박지원의 그 말 속에는 글자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고. 박지원이 그래. 중국 가서 야 그 중국 사람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변발하고 청나라 이렇게 하는 모자를 이제 중국 모자 주나라 옛날 주나라 모자나 청나라 모자나 그게 그거지. 하늘부터 똑같은 거지. 왜 그 명나라 모자는 좋아하고 청나라 모자는 싫어하고 야 조선 놈들 이상하다 이제 그래. 또 반대로 그 모자가 뭔데 그렇게 중국 전 국민한테 씌우냐. 어떤 때 중국 사람들 백성들이 이 모자 싫다고 집어던지면 청나라 망한다.
그건 모자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냐. 그냥 뭐 그냥 쓰게 놔두지. 그러니까 청나라도 욕하고 조선도 욕하는 그게 진짜 현실이 뭐냐. 왜 그렇게 형식 현실이 중요하지 왜 형식이니 뭐 글자니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그건 상당히 달라진 거죠. 실학 그러는데 아주 박지원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학이 뭐냐? 농학이다. 농사 짓는 법 아는 게 실학이다. 농사 짓는 것도 모르는 선비들이 뭐 정치한다고 그러는 거는 장님이 장님한테 그 길 안내하라는 거 똑같다. 그 상당히 달라진 거죠. 뭐 주자에 뭐 글자 한 자. 거기 이제 더 웃기는 건 이런 말도 나와요. 그렇죠, 박지원이. 아니 그 태백이라고 문왕 주나라 문왕의 아주 그 조상인데 그때 무슨 동생한테 무슨 뭐 천할 양보했다는데 그 시절에는 주나라가 있지도 않았다. 어느 조금 시골에 있을 텐데 천하가 어디 있고 양보는 누구한테 양보한 거냐. 그러니까 옛날 그 말은 주자의 역사 해석 자체를 믿질 않는 거예요. 19세기에 되면 19세기가 되면 거의 같은 노론이 그냥 뭐 노론 집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세금을 지들이 다 가서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걷어가니까 국가 세금이 그냥 완전히 줄어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약용이 한 얘기는 사실 비현실적인 게 많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개혁을 생각해보면 정전제라고 그 중국 고대에만 있었지 중국에도 있어보지도 않은 건데 그 땅을 이렇게 9개로 나눠서 우물정자로 나눠서 8개는 한 사람씩 이렇게 집안에 맡기고 가운데는 공존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 8집에서 그걸 병작을 하게 해서 그 가운데 있는 거는 국가가 이게 세금을 받는 그걸 가지고 국가가 모든 용처에 쓰니까 소작이 아니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가니까 소작료를 낼 필요도 없고 국가는 세금을 따로 걷는 비용도 없이 가운데 공존에서 나온 소출만 가지고 국가가 이용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다 사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 일단 가운데 하나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고 어린도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나눠서 비율에 따라서 하여튼 9개로 나눠서 가운데는 공전으로 쓰는 건 네모로 하고 나머지는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해서 비율로 해서 8을 나눌 수 있다. 나누는 방법을 이렇게 경세유표라고 유표라는 건 이제 죽을 때 왕한테 올리는 걸 유표라고 그러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경세유표란 거기 보면 주로 정전제 얘기인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땅은 전부 하여튼 그 국가가 사들이거나 어떻게 바치거나 하거나 해서 국가가 갖고 국가가 땅을 그렇게 정전제로 나눠서 지주제도 없애고 다 국가가 그런 정전제로 국가를 운영하자는 게 이제 그 정약용의 기본 방안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국가가 마음을 먹고 일관되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땅이 왕의 땅이라야 사람들이 전쟁이 나도 왕한테 목숨을 바치고 일을 하지. 전부 사유지면 지 땅에서 지가 벌어먹고 사는데 국가가 세금 거두면 화내고 전쟁에 나가려면 나가겠냐. 뭐 그런 같은 젊었을 때 쓴 그 전제란 책에는 여전제란 게 있어요. 국가 공동경제의 공동소유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 공동으로 경작하게 해서 그 여장이 그걸 일부 매달 이 노동에 따라서 얼마씩 보수를 주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좀 평등주의 같은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지주를 다 없애고 왕 하나만 지주로 남기자 말이죠. 1인 소작제지 1인 지주제지. 그러니까 그 정약용의 모든 안이 무슨 그 민주적인 그 평등주의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건 하여튼 왕권 강화라는 것이 정약용의 기본 목적이고 지주는 다 없애고
모든 건 땅은 왕의 땅으로 만들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 내막을 보면 소위 장동 김씨 그거 때려잡자는 소리지. 사실은 이제 장동 김씨 사도세자 죽일 때 사도세자 죽이라고 한 게 그게 이제 그 벽파인데 노론 벽파인데 그게 이제 사도세자 정조가 죽은 다음에 벽파가 정권을 잡고서 이제 그 정조가 좋아했던 정약용 다 쫓아낸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세자한테 동정을 받은 게 동정한 게 시파인데 그 시파에 김조선이 이제 벽파를 물러내고 시파가 돼서 교양에서 불러들인 거죠. 정약용을. 그 노론 싸움 안에서 이제 그건 뭐 천주교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론 벽파 시파 싸움에서 이제 벽파가 잡을 때 정약용이 교양 갖고 시파가 잡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정약용도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죽을 때 손종가 죽을 때 대신이 이제 빨리 들어와서 옛날 사람은 대신들이 다 한약을 잘하니까 그 왕의 그 약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대개 이제 그때 약을 잘못 줬다고 그 약 지은 의사하고 그 들어간 그 대신하고 교양 간다고 해서 거기서 들어갔다가 이건 이런 약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 집에 있다. 그리고 집에 간 사이에 죽었거든. 그래서 교양을 안 갔다고. 그러니까 정약용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머리 쓰는 게 그렇게 하여튼 근데 그 알면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주장을 한 게 어떻게든지 장동 김씨 이것들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없나 그게 이제 정약용이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그러나 정약용이 주례에 의해서 조선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체계화하고 검토하고 다시 재구성하고 육조를 천지 추나추동인 주례에 나온 대로 바꿔가지고 기본 직원을 20명씩 배당해서 전체 육조에 120명 관리 이런 110명으로 하고 과거 급제를 1년에 꼭 36명만 뽑는데 그 6명을 문과 18명, 이과 8, 문과 무과 18, 그 모든 제도를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조선시대의 전체 규모가 드러나는 정약용 책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불합리하게 땅 측정부터 그 측정 그게 소출에 따라서 무슨 비옥한 땅은 뭐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같은 면적에서도 전부 다르게 하면 그 세금을 그렇게 해서 거두면 아전들이 전부 양반들하고 짜고서 좋은 땅은 전부 낮게 평가하면 전부 세금이 뭐 백성들만 세금 많이 내게 되는 거지. 그런 비합리를 정약용이 일일이 다 지적한 거는 해서 조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불합리한 나라인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안에서 수은 최재우의 위대한 점은 그때 그 유교의 유교 조선의 전체상을 전제로 하고 그때까지 내려온 모든 유학이라는 게 그 신분주의인데 그걸 평등주의 유학으로 바꾼 게 놀라운 거예요. 나무꾼이 시를 짓는 모두가 놀랐을 거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열심히 자기가 수도로 해서 하는 것 통하면 나무꾼이 시를 짓는 모두 그러니까 그 신분을 완전히 없앤 것. 지벌 보고 무슨 문벌 보아가지고 뭐 도덕군자 논의하니 지벌이 뭔데 뭐라고 도덕을 논의하고 문필이 뭔데 군자를 논의하는 지벌, 재산, 권력 이런 걸 가지고 군자니 무슨 뭐 도덕이니 이게 말이 되냐? 그 상당히 놀라운 뭐 짧은 얘기지만 몇 천년이 그 정약용도 맨날 그런 얘기해요. 아전은 인용만 알지 천리를 모른다. 노비제도 이게 흔들리는 큰일 난다.
나중에 백성들 들어가면 선비들이 사족이 국가를 지킬 때 사족을 약화시키면 그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정약용도 그런 신본주의에 대한 조금도 추호도 없었는데 그 신본주의를 기본적으로 때린 거는 수은체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점이죠. 근데 난그 열하일기 보면서 제일 놀라운 게 제 재미있는 게 박지원이 하인 장보기한테 야 중국 좋다 너 죽어서 중국에 태어날래 했더니 아 싫어요 이게 떼놈 나라에 내가 왜 떼놈 나라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노비들까지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쪽놈 뭐 떼놈 그런 그 희한하다. 그런데도 어떤 일체감이 있었다는 게 참 한국 안에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몽양 여운형 그 집안에 그 여운형 아버지 돌아가니까 그 자기들 종들 다 이제 그 땅 주고서 돈 주고 내보냈더니 모두 울면서 안 가겠다고 막 그냥 그 희한한 거라고. 노비들하고 어떻게 조인 우리 보면 상상도 못하는 조인하고 일체감, 한국색하고 일체감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그거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수은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 18세기, 19세기에 그 희한한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동학하고 다른 흐름인데 그 송시열이 이제 그 주자가 그 앞에 그 주자 어리와 주자 대전사이라는 그 책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그 송시열도 읽다가 이걸 이런데 의문이 있다고 해서 주자 대전 차이라든가 뭐 몇 가지 그 책을 아주 짧게만 의문을 적어놨는데 송시열 제자가 권상하고 권상하자 한원진인데 한원진이 평생을 주자 대전 주자 책을 주자 그 편지 대전 그다음에 주자 어록은 제자들이 이제 득선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주자의 생각이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다르고 그거를 일일이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중국에서 다시 간행돼서 북경 대학에서 다시 이렇게 간행이 돼 얼마 전에 간행이 됐는데 주자에 대한 철저한 전체적인 그 분석적인 실증적인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이 기니 뭐 이렇게만 보던 거를 한원진에 와서는 같은 그 주자의 이론을 아주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서 보기 시작해요. 거기는 일다동이라고 해서 같은 기라는 것은 한 이는 하나다. 그러나 이는 여러 때도 이가 있고 기는 여럿이지만 여러 대 이에는 다 기가 달라붙는다. 개체는 기지만 기가 잡기질이라고 해서 잡기지만 완전히 이만 있는 이는 섞여 경험적으로는 섞여 있지만 실제 이는 아주 그 관념으로 보면은 이는 독립해 기와 독립해 있는 거다. 천명이라든가 태극이라든가 이라든가 그 본연지성이라 이건 이만 있는 거고 단지라고 단일해서 지칭하면 이만 있는 거고 기질지성이라고 해서 이와 기가 섞여 있는 건데 섞여 있지만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섞여 있지 않은 것도 있다. 거기 이제 그 사람이 그 목에 그때 지금 말하면 상식도 안 통하는 거죠. 목의 이는 무슨 인이고 뭐 금의 이는 의고 뭐 화의 이는 예고 수의 이는 지구. 그러니까 목, 금, 화, 수 이건 긴데 거기에 그 목의 이치가 이가 말하면 인이라 그러면 그때 인에는 이건 인기질이라고 목, 금, 화, 수는 긴데 이 기에 인에서 근거해서 나온 이거는 기와 섞인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독립된 순선, 선한, 악이 없는 그 결함이 없는 이다.
그러니까 인기지라고 해요. 그다음 완전히 태극이라든가 이런 건 초형기라고 그래가지고 기와 완전히 분리된 이가 있고 기와 이렇게 있지만 목에 있는 인이다 이럴 때 인이라는 이거는 기와 같이 있지만 이건 선한 거고 악이 끼어드는 거는 이와 기가 뒤섞은 잡기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이 사물들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걸 전체로 하나, 이 전체는 일이라고 해서 이라고 그러고 부분은 다 여럿이 있고 그 부분들 사이에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 아닌 것, 사물하고 뭐 동물도 다 들어가니 이거 여기에는 기로 보면 다 같지만 뭐 추우면 또 떨고 뭐 고프면 밥 먹고 다 같지만 이로 보면 사람에겐 이미지가 있고 동물의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건 이로 보면 같은 게 아니다. 그 여러 가지 일다 동이라는 그 하나와 여러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체계를 더 세분화해서 되게나 일곱부터 세분화해서 거는 이제 주자책을 전체를 다 봤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서 그 나오니까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주자가 이제 이런 거구나. 한원진 이후에는 주자가 이렇다면 주자책을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 15세기에는 사서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 몇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와서 책이 이제 그렇게 많아지고 주자책을 다 읽으니까 선비들이 주자하고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주장으로 한다. 그래서 임성주라고 농문 임성주는 모든 건 기로 해석해보자. 뭐 이 기가 그냥 이기나 기나 똑같은데 이와 기와 이기 동시이래. 이와 기는 그 같은 거다. 같은 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게 기로 움직이는 거고 깃발 빼고 이가 어디냐. 기만 가지고 보자. 또 이제 기정진하고 노사 기정진은 모든 건 이만 가지고 보자. 기를 빼놓을 거 뭐냐. 이나 기나 똑같아. 다 이치 없는 기가 어디 있냐. 악에는 악의 이치가 있을 거고 무슨 뭐 혼란에는 혼란의 이치가 있을 거지 질서만 이가 있고 혼란의 이가 없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인악이 하나로 보면 뭐가 문제냐면 악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와 기를 다 같이 봐야 사실은 기가 뭐 이를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악이 있을 수 있다는데 기로만 보면 그러니까 아니 그 임성주만 봐도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기다. 기가 아주 맑은 기가 있어야 돼요. 담일청어지 맑은 기가 있고 기가 이렇게 응결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 형체, 질이라고 그러는데 질이 질에 들어가면 질이 될 때 질로 기가 엉길 때 그러니까 뭐 아마 기라는 거는 그때 보면 원자라면 이제 질은 분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이 될 때는 이렇게 엉길 때 앙금이 생긴다. 그게 앙금이 악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임성주 생각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앙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화날 때 막 화내지 말고 조금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 기의 앙금이 가라앉으면 그게 정상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설명이고 노사인 기정진 같으면 노사외필이라고 그래야지 모든 걸 이로 설명하니까 경기도 충청도 앞바는 율곡을 따라서 대개 이제 기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이로 설명하니까 노사외필이라 외람된 이게 글을 쓴다는 말이 이게 율곡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외람되지만 선생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사외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모든 게 기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로 본다 해도 악은 어떻게 써요? 모든 게 이라면 그러면 그런데 몸이라는 거 이건 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이가 다 해도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형질인데 몸이 이를 안 따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보면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이 그럼 또 기가 계속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창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 주자가 말하는 게 아니죠. 저 기정진만 해도 음양오행을 갖다 기라고 그래 주자가. 음양오행 이 없는 음양이 어디 있냐. 음양에도 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자니 뭐 퇴계니 율곡이니 막 반대를 해요. 그 19세기에 오면. 그러니까 굉장히 독창성은 있는데 그 독창성만큼 사실 체계가 있냐? 그건 좀 의문이다. 그 율곡은 이통국이라고. 이는 모든 것에 통하지만 이렇게 그릇으로 시키는 건 기다 그랬는데 임성준은 이통이국, 기통기국이라고 해서 기도 다 통하고 또 국한되는 것도 있고 이에도 통하는 것도 국한되는 거. 이통이국, 기통기국이지 왜 이통기국이냐. 기통기국, 이통이국이다. 근데 율곡에 반대하는 거 굉장히 독창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기의 관계가 또 복잡해진다고. 사실 일다동일하되 일 하나가 뭐냐는 것도 그 그리스 철학부터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건 뭐 늘 문제예요. 요새 이제 최근 철학자 바디우라는 사람은 일이라는 건 셈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지 일은 없다. 다 단데 다 여럿만 있는 거지 여럿을 셈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때 어느 정도 필요할 때마다 이건 국가다 국가라고 셈 하나로 모으고 이건 뭐로 모으는 거지 일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건 사람이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로 셈만 있지 하나는 없다. 그리고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부터 이 퇴계나 무슨 이게 다 일다 이는 하나고 무슨 기는 다고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는 생각들이죠. 그러나 그걸 몇백 년 그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조금 문제들 최강 최한기는 물론 기를 좀 기하기를 자기는 기하기라고 그랬어요. 그걸 완전히 경험주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학 모든 건 경험, 기를 갖다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험할 수 없는 다밀, 청어직이니 이런 거 다 없애고 있는 거는 신기. 그냥 기는 실제 움직이는 기를 신기라고 그랬는데 주로 인간의 마음을 신기라고 그랬어요. 신기가 있고 제규, 구멍, 눈, 귀, 뭐 입 구멍, 제규, 구멍, 감각기관, 그 만물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경험 없이 얻는 지식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첫째 경험주의예요. 모든 건 경험. 그래서 유행지기와 추측지기라고 해서 이 세상엔 자연에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유행지기 자연이 있고 자연을 보고 경험을 해서 원칙을 찾는 추측. 추라는 거는 직관이고 측은 사유예요. 추측과 사유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식하는 건 추라고 그러고 경험한 인식한 거를 확대해서 자꾸 해석해서 다른 경험으로 확대하는 것을 측이라고 그래서 직관과 사유를 통해서 원칙을 알아내는 원리를 알아내는 그게 인간의 전부 능력의 전부다. 그래서 최한기는 이런 말을 해요. 소위 선악하는데 선악은 결국 이해다. 이익과 손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나한테 선이고 나한테 손해는 나한테 악이고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건 인류의 선이고 인류에게 해가 되는 건 인류의 악이고 선악의 이해를 빼고 선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상당히 독창적인 생각이죠. 뭐 지금 보면 그렇지 않지만 그때 시대로 보면 그러고 지식이란 거는 늘 내 감각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감각 인식을 빌려야 된다. 남의 인식과 함께 빌리지 않고 자기만 혼자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보통 나의 일만 최고로 생각하고 남의 일을 중요시하지 않거나 나의 집 일만 최고로 생각하고 남의 집 일을 존중하지 않거나 나의 나라 일만 중시하고 남의 나라 일을 중시하지 않거나
나의 종교만 중시하고 남의 종교를 중시하지 이래가지고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진리란 거는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과 남이 경험한 것이 모여서 진리가 되는 거다. 인류의 경험이 모여서 진리가 되는 거다. 경험하는 지식을 아는 방법을 일단 범위를 한정하고 한정한 안에서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증험을 검증해보지 않고서 괜히 적당히 알고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건 근대 서양의 경험주의와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 근거를 이제 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철학은 사상적으로는 동학을 통해서 평등주의, 평등주의 유학을 통해서 중세가 부정됐고 철학적으로는 최한기에 의해서 서양 경험주의에 해당되는 철학 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중세 조선이란 거는 거의 자기 나름으로 자생적으로 그 중세를 극복하는 단계에서 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특히 경제 체제로 엉망인 사회인데 그러나 사상적으로 볼 때는 중세 조선은 중세 조선대로 자기가 할 일을 거의 다 하고 이행한 준비까지 끝낸 상태에서 망한 거라고. 거기까지는 우린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고 나쁜 건 비판을 해야 되지만 우선 제 생각에 중세 비판이라는 거는 보다 더 필요한 건 우리는 지금 현재 근대 비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세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여튼 한국 중세는 그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 일을 해왔다. 그걸 좀 보이고 싶었어요. 그건 이제 이런 사상적인 면에서 얘기한 거지만 다른 면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쪽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 소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일 문제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늦게 태어난 자의 횡포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늦게 독립운동 할 때 그렇게 고생하고 분들이 애썼는데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여기서 늦게 태어났다고 지금 늦게 와서 독립된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거 이게 좀 우습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내재 분석 그 시대 안에 들어가서 좀 보려는 노력 그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비판해야 될 건 오늘 우리 사는 우리죠. 우리 생각, 그게 문제가 지금은 바꿔야 되지 바꿀 수 없는 걸 자꾸 비판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대략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조선 518년을 다 정리해서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가 책을 제대로 못 편집한 것 같아서 너무 찔리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책 안에 부족한 게 있으면 오늘의 강의를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보완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정정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의 대부분은 박자길 강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토로그로 트는 대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뭉쳐놓은 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가 좀 너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너무 저희가 조금 알고 책을 잘난 체하면서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반성을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 책에 약간 또 사진을 저희가 또 화보를 아름답게 넣었는데
뒤에 계신 김병원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이 사진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평일 저녁에 이 어려운 날에 이렇게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그리고 질의응답은 여기 뒤에 너무 배가 고프실 텐데 맛있는 음식들이 다 식어서 빨리 먹자.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그리고 김도영 군이 막걸리를 협찬해 주셨어요. 막걸리가 단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못 왔지만 난다 출판사의 김민정 시인이 또 떡을 잔뜩 협찬을 해주셔서 남은 떡은 다 가지고 선물로 드리니까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예, 그리고 선생님한테 사인도 받고 나누실 얘기는 질의응답 대신 맛있는 거 드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어떨까?